대한민국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그간 미처 알지 못했던 두뇌 활용법을 널리 알리고자 탄생한 프로그램이죠. 100세 시대 브레인 파워를 키워라. 진행을 맡은 엄지혜입니다. 우리 모든 행동을 관장하는 이 두뇌. 두뇌를 잘 알고 제대로만 활용한다면요, 우리가 똑똑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젊음의 건강 또 행복까지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바로 이 두뇌에게 달렸다는 이야기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뇌 속에 인생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놀라운 비법들이 담겨 있다는데, 100세 시대 브레인 파워를 키워라에서는요, 이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씩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는 대한민국. 해마다 만성 피로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성 피로의 원인은 스트레스가 아닌 뇌피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몸이 피로하다고 자꾸 쉬기만 하면 된다고 이게 휴식이 되느냐? 이게 피로가 가시는 게 아니거든요. 건강에 좋다고 뭐 심리, 이심리 걷고 이게 오히려 뇌를 피로하게 만드는 겁니다. 몸은 쉬면 회복이 가능하지만 뇌 피로를 방치하면 큰 병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뇌 피로가 이제 궁극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생명의 위험이 이를 수도 있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가장 그 세대 아닙니까? 40대의 뇌 피로가 가장 심각하다. 끝내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뇌 피로. 그 원인과 증상은 무엇이며 뇌 피로를 줄이는 방법과 극복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만병의 근원이 되는 뇌피로, 이 뇌피로를 잘 풀어야 인생이 술술 풀린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뇌피로라는 단어는 조금 생소합니다. 뇌피로가 과연 무엇이고 또 어떤 식으로 우리 몸에 증상이 나타나는지 뇌과학 전문가 이시영 박사님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뇌피로에 대해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이유명우 한의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보시는 시청자들도 느끼실 것 같은데요. 확실히 뇌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그냥 딱 얼굴만 봬도 건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런 걸 제가 여쭤도 될까 모르겠는데요. 처음 뵙는 자리에서. 올해 박사님 또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상상하기로는 워낙 젊어 보여서요. 나는 어디 가면 58년 게이트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 나이로 올해 딱 81가 됐네요. 아, 방송에서 거짓말하시면 안 되는데요, 박사님. 81 되세요? 네. 역시 뇌 건강을 지키셔서 이렇게 젊어 보이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선생님은요? 저는 6학년 2반이 자랑스럽습니다. 62살이요? 네. 아니 62세 이렇게 젊고 피부가 좋으셔도 되는 아직 겁니까? 뭐 인테리어 공사 같은 건 아직 안 했어요. 아무래도 피부 관리에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저도 선생님 두 분 보면서 뇌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래도 여러분 뇌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 두 분 모시고요. 뇌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뇌피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뇌피로, 뇌가 피로하다. 얼핏 생각하면요, 스트레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사님? 그래, 스트레스도 뇌 피로 중에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스트레스가 바로 또 뇌 피로와 직결이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게 뇌 피로는 그런 의미에서 더 넓은 의미고, 네. 뇌 피로의 일부분이 스트레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아, 스트레스가 그럼 뇌피로의 원인 중에 하나고, 네. 뇌피로의 원인은 더 다양하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이 뇌피로 느껴지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느껴지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이고 골치가 아파. 골머리를 썩이네. 네네. 그러면서 머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에 좀 힘든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뇌는 전신을 신경줄로 직거래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호르몬도 다 분비하게 지령을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라는 단어를 신경이라는 걸 잘 모르셔서 그렇지 대부분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가장 큰 병이, 가장 큰 증상들이 뇌피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렇네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박사님, 뇌가 피로하다는 거를 잘 인지를 안 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간단한 이 증상들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이 뇌피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뇌피로를 그냥 두면은 우선 이제 뇌에 여러 가지 이제 이상이 생기죠. 피로하니까 우선 이제 뇌를 많이 쓰거나 이렇게 뇌가 피로해지면은 뇌 온도가 올라갑니다. 뇌 온도가 실제로.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머리를 식혀라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정말 골치 아플 때는 찬물에 세수를 한번 해도 좀 낫죠, 기분이. 예. 그리고 정말 뇌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경과 신경 사이를 시냅스라 그러는데 이 시냅스의 신경 전달 물질이 고갈이 납니다. 뇌를 많이 썼으니까. 필요한 정도로 썼으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 고갈이 나면은 아무래도 뇌가 원래 상태만큼 기능을 잘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당장은 뭐 뇌가 피로해지면은 골체가 좀 띵하다거나 이 뭐 기억이 잘 안 된다거나 내가 또 일을 하는데 일이 잘 진행이 안 된다거나 이제 그런 잔잔한 증상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점점 심해지면은 중등도 아주 심한 정도까지 가면 이제 병적인 상태로까지 이제 옮겨가게 되죠. 어이구, 시작부터 말씀하시는 거에서 겁이 덜컥 나는데요. 오늘 1시간 동안 쭉 그 어떻게 심각한 질환으로 번져가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요, 그 어떤 병들이 뇌피로로 인해서 일어나는지 준비한 영상 만나보고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스트레스보다 더 위험한 뇌피로. 무심코 방치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뇌가 피로하면 그 영향이 고스란히 뇌 전체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신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뇌피로 초기 단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거나 머리가 멍하고 깜빡깜빡 있는 일이 잦고 두통이 자주 일어나는 등 가벼운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기 십상인 뇌피로. 증상이 쌓이게 되면 교감신경 흥분, 호르몬 분비 난조, 대사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면역 체계가 저하돼 고혈압, 심장병, 중풍 등 심각한 중병으로 이어져 암으로까지 발전, 생명도 위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뇌피로로 인해 뇌력이 떨어지면 면역력 저하는 물론 감정 조절 능력이 무너져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각종 공포증 등을 초래해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뇌기능이 저하되면 자율신경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뇌출혈, 뇌경색, 뇌동맥류, 뇌종양 등 다양한 뇌질환이 생겨 돌연사를 부르는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영상을 보니까요, 뇌피로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질환이 다 생기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느 정도로 심각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이 뇌피로가 이제 궁극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제일 문제가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시상하부는 생명의 중추가 이게 다 모여 있습니다. 식욕 중추, 성욕 중추, 뭐 체온 조절 중추, 수분 중추. 이 시상하부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게 생명의 중추니까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사망에 이를 수게 될 수도 있죠. 사망이요? 그럼요. 이게 이제 우리 뇌는 이게 구조적으로는 크게는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여 위에 있는 인간뇌라 그러죠. 심피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동물에게는 별로 발달이 안 되어 있는 인간만이 갖고 있다. 그래서 인간뇌라 그러고요. 소위 우리 지성이라든가 이성의 판단의 중추가 이게 인간뇌입니다. 또 그러냐면 그 밑에 동물뇌라 그러기도 하고 또 변연계라 그러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제 동물적인 중추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뇌와 동물뇌 사이는 항상 갈등 상태에 있습니다. 가령 동물뇌는 좀 편하게 살자, 좀 뭐 먹고 싶은 거 먹자, 뭐 쉬자, 자자, 놀자. 근데 인간뇌는 그렇지 않잖아요. 야, 내일 시험인데 공부 좀 해.
야, 너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좀 덜 먹어. 네. 이제 이런 사이에 이제 항상 갈등이 생기니까 그게 사실은 뇌피로를 굉장히 아주 가중을 시키는 원인이 되고요. 또 이게 자꾸 더 심해지면은 이 심피질이 너무 구피질을 압력을 넣으면은 이 시상하부가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상하부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크게는 시상하부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또 이 자율신경 사령부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가슴이 두근거린다든가 잠이 안 온다든가 이런 자율신경의 부조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이 호르몬 대사의 중추입니다. 가령 설사, 복통이 난다든가 여자분들은 생리가 잘 안 맞다든가 또 피부 대사가 안 되고 여드름이 튀어나온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면역 기능입니다. 이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최종적으로는 암이 걸릴 수도 있고 정말 우리가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상하부 관리가 이 뇌 관리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시상하부 관리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잘못하면은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는 게 저는 처음에 겁주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요. 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자, 선생님 그럼 환자들 보실 때요, 이런 한국 사회에서 봤던 뭐 당연히 한국 사회에서 보셨겠죠, 이 수많은 환자들 증상 어땠습니까? 스마트폰 같은 게 너무 빨리 바뀌잖아요. 핸드폰 사면 또 새 거 나오고 새 거 나오니까 네. 그 설명서 읽기도 힘들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할머니 세대는요, 저희 할머니가 기계어, 그러니까 선풍기라는 말을 못 외우고 돌아가셨어요. 매일 풍선기라고 하셨어요. 풍선기. 아이고, 그랬는데 네. 저는 이 스마트폰도 배워야 되죠. 그거 카톡 보내는 거 배워야 되죠. 이거 따라가려면 정말 바쁘고 힘들거든요. 이게 IT 피로예요. IT 피로. 그러니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환자분들은, 젊은 남자들이 요새 선생님 굉장히 문제예요. 저는 집에 돌아오면 이 남편들이 애를 안 봐요. 아내도 안 봐요. 그리고는 또 컴퓨터 집에 와서 아니면 아이패드, 스마트폰 밤새 켜놓고 무슨 뉴스 떴나? 자기가 이 세상을 다 통제하려고 온갖 뉴스를 수집하고 있다가 드디어 며칠 전에 밤에 자면서 아악 소리를 지르면서 눈이 약간 돌아가는 게 생겨서 이거 싫어요. 며칠 전에 제가 그 친구가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요. 통계에 의하면은 뭐 뚜렷하게 아픈 데도 없이, 근데 괜히 피곤하고 괜히 권태롭고 이래서 이제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이 뭐 연간 3만 명, 4만 명씩 되면 이게 이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몸이 피곤하다 그러지만 사실은 뇌가 필요한 거예요. 몸이 피곤할 게 뭐가 있습니까? 밭을 맨나 농을 맨나. 예. 특히 이제 도시인들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뇌가 우리가 너무 혹사를 했다. 이게 뇌가 필요한 거를 사람들은 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점점 뇌는 피로해지는데 몸이 필요하다고 자꾸 쉬기만 하면 된다고 이게 휴식이 되느냐?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뇌를 과학적으로 잘 휴식을 해야지, 몸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냥 몸만 피로하게 누워 있다고 그래서 이게 피로가 가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뇌 피로의 특징입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여러분이 선행 인류들 이제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몸이 힘든 게 아닙니다. 근데도 자꾸 어디가 아픈 거는 다 이 뇌 피로에서 생기는 문제점이니까요. 오늘 이거 들으시면서 이 뇌 피로, 나는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분명히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이 체크리스트라는 게 존재를 하죠, 선생님. 그렇습니다. 뭐 뇌 피로라는 게 뇌가 워낙 이 정밀한 기계니까 이거를 우리가 뇌 피로도가 얼마나 돼 있는지 측정하기라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고급 의료 기기가 많이 동원돼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피로라는 건 주관적인 거니까. 그렇죠. 예, 주관적인 거니까 이 주관적인 테스트하는 방법을 아주 이 학자들이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만든 게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체크리스트입니다. 한 10개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네. 여러분, 자가 테스트할 수 있는 리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요. 10가지 문항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계산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딱 내 얘기다 싶으면 2점이고요. 가끔 이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하다 싶으면 1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난 전혀 해당이 없다 하면 0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10가지 문항을 쭉 계산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선생님 두 분도 해보시고요. 저도 지금 같이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해보세요. 자, 1번 잠들기 힘들고 밤중에 깬다. 2번 밥맛이 없어서 겨우 먹는다. 3번 몸을 별로 쓰지도 않았는데 나른하다. 4번 일도 외출도 귀찮다. 5번입니다. 불안 초조하다. 6번째 생각 정리가 잘 안 된다. 7번 두통이 있다. 8번째 목과 어깨에 결림이 있다. 9번째 집중이 잘 안 된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눈이 피로하다. 자, 랩 체크리스트가 그렇게 뭐 엄청난 내용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느끼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어떠셨습니까? 선생님 두 분은 당연히 굉장히 점수가 낮았겠죠? 저는 2점인 것 같습니다. 2점이요. 예, 목과 어깨가 가끔 결릴 때가 있고 이 눈이 좀 피곤하고 그거 외에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는 전혀 해당 말씀이세요?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요? 저는 지금은 괜찮은데요. 네. 저도 눈을 굉장히 혹사를 하거든요. 밤에 책을 너무 공부 많이 하셔서 좋아해갖고. 그래요. 그런데 한 달 전에 그 올림픽 할 때 있잖아요. 네. 밤마다 깨는 거예요. 그거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해도 되는 것을 꼭 3시 몇 분에 일어나가지고 보고 그리고 그걸 또 보는 거예요. 재방송하는 걸로 또 눌러보고 해서 그 주에는 정말 피곤해가지고 낮 되면 또 커피로 어떻게 반짝 하는 걸로 버티고 그랬었어요. 정말 잠시라도 이렇게 나쁜 습관이 금세 생활 습관이 바뀌면서 그때 좀 힘들었던 여러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 거 제외하면은 선생님도 점수가 낮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중등은 아니지만 경증으로 제가 욕심이 많아서 밤에 잠을 적게 자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요. 저는 사실 제가 제일 어린데 부끄럽습니다. 저는 12점 나왔어요. 12점이면 심각한 건가요? 12점이면 뭐 글쎄 심각하기보다 대충 우리는 중등도로 진행이 돼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등도 정도면은 그냥 단순히 머리가 멍하다, 때로는 머리가 무겁다, 뭐 계산이 잘 안 된다. 요 정도는 지난 겁니다. 그건 이제 경증이고요. 네. 예. 그러나 대개 한 10점에서 15점 사이 정도라면은 이제 중등도라고 우리가 진단을 하는데 그때쯤 되면은 이제 그냥 머리가 무거운 게 아니고 상당히 두통이 이제 심할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시상 하부에 3대 증상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 첫째는 이제 불안 초조하고 잠이 안 오고 거기도 더 나와 있잖아요. 네. 딱 그대로입니다. 또 그리고 실제로 이제 면역 체계가 자꾸 떨어지니까 이 잔잔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 정말 그래요. 네. 이 장염, 위염, 뭐 피부염, 뭐 구내염, 그다음 편도선염, 상기도염 이 염증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내가 시상 하부에 상당히 부담이 가 있다. 내 피로가 중등도로 진행이 돼 있다. 이것은 상당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대로 가시면은 정말 위험한 거고요. 네. 그럼 이제 예. 또 대사 기능에도 뭐 굉장히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대사 기능에도요. 예, 가령 뭐 설사, 복통, 때로는 이 뭐 여드름도 나고 화장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쁘긴 하신데 그러나 이제 그런 문제들이 여자분들은 이제 화장이 잘 안 묻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이제 이 뇌 피로도가 거의 중등도까지 진행이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화장 잘 안 먹습니다. 아무래도 제 점수가 거기에 해당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10점에서 15점 정도가 나오신 시청자분들이 함께 공감하시고 또 경고로 받아들여셔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요, 또 박사님 2점 나오셨고요. 우리 선생님도 뭐 눈 혹사시키는 거 말고는 안 나왔다고 하시니까 뭐 한 2점, 4점 저는 정도 5, 되시나요? 6점이요. 5, 6점이요. 자, 그럼 0점부터 5점
정도까지의 이런 선생님들 같이 건강한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도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 정도면 건강하다. 적어도 뇌 건강에 관한은 정말 건강하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15점이 넘어가면은 이제 상당히 아주 중증입니다. 정말 이제는 그때는 이제 전문의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고 별 문제가 없는지를 최소한 종합검진이라도 한번 받아봐야 돼. 지금 보신 분들 중에 15점부터 20점까지 나오신 분들은 종합검진 받으시러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선생님, 그러면 뇌피로 이렇게 많이 나오신 분들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한 15점에서 20점 나온 분들은 일단 굉장히 무기력해지셔요. 무기력해지시고 아주 우울이 심하다든가 아니면 또 분노가 너무 심하다든가 자기 정서를 컨트롤 잘 못하시고 저는 요새 그렇게 생각해요. 화내는 분들 보면 이분들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정신적 여유가 없어서 이게 늘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고 더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게 아닐까 그렇거든요. 피로가 너무 심하니까 만성 피로증후군 같은 게 생기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일단은 먼저 좀 잠을 좀 주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각 정보가 지금 한 60% 차지하고 있는데 너무 보이는 게 많아요. 너무 보이는 게 많고 간판도 엄청 크고 반짝반짝하고 반사하고 집에 오면 또 볼 것도 많고 하니까 이 눈을 감고 쉬는 시간이 거의 없고 밤을 잊은 그대에게 아니라 밤도 잊어먹었고 잠도 잊으신 것 같아요. 잠 좀 제발 많이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대로 또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다들 뭐 잠도 설치고 일도 해야 되고 바쁘거든요. 이렇게 뇌피로가 쌓이는데요. 연령대별로도 분명히 이 체크리스트의 점수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있죠. 아무래도 이제 40대가 건강상으로는 제일 위험한 연대입니다. 왜냐하면 40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중년의 시작이죠, 그야말로. 체력, 정력 떨어지고 뭐 흰머리도 주름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40대가 제일 또 이 사회적으로도 보면 가장 책임이 많은 세대가 40대입니다. 가정에도 중심이고 기업에서도 중심이고 국가로 봐서도 정말 허리 아닙니까? 근데 이 40대가 가장 건강상으로 취약한 연대입니다. 암, 고혈압, 당뇨병 이게 전부 40대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40대가 뇌피로도 당연히 제일 심한 가장 그 샌드위치 세대 아닙니까? 위에는 사장이 막 압력을 넣죠. 밑에 요즘 시니어 사원들은 말은 안 듣죠. 그러니까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기면 또 회사에는 40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40대의 뇌피로가 가장 심각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40대 뇌피로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40대 뇌피로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준비해둔 영상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피로의 대명사 대한민국. 특히 위기의 절정에 서 있는 40대의 뇌피로는 얼마나 심각한 상태일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뭐 조금씩 지끈지끈하다든지 이유 없이 머리가 조금씩 아프다든지 직장 내 스트레스나 업무 과로 인해서 좀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좀 무겁고 가장 큰 문제는 뇌피로가 위험하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높은 피로감을 호소하는 40대를 대상으로 뇌피로도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검사자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직업의 보석 세공사. 두 번째 검사자는 늘 시간에 쫓기는 인테리어업. 세 번째 검사자는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큰 영업직 사원입니다. 또 취업 준비로 뇌피로가 쌓인다는 20대도 함께 검사를 실시해 40대와 결과치를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20대의 두뇌 활용 능력을 보게 되면 평균 범주인 40에서 60 사이에 전반적으로 위치하고 있고 목표를 가지고 문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적절하고 그 효율적인 두뇌 활용 능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40대의 측정 결과인데요. 판단하고 풀었을 때 그 정답률에 있어서 40대가 20대에 비해서 월등히 현저히 떨어진 것을 볼 수 있고요. 무겁고 둔탁하고 또
또 약간 이렇게 인지력이 좀 저하되는 그런 느낌들, 옛날 같지 않다고 표현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브레인 테스트를 한 참가자 중 20대와 40대의 대표자 한 명씩을 비교해 본 결과 20대는 표준 범위 40에서 60 사이에 위치한 평균 55로 뇌가 안정된 상태인 것에 비해 40대는 표준 범위 40에서 60보다 적은 평균 35로 뇌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그 뇌 피로도 자체가 있다는 것도 인식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자기의 피로 상태와 뇌 상태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 업무와 떨어져서 그 스스로의 그 상태를 관찰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휴식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요. 간단한 그 명상, 손체조, 그리고 몸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다양한 계기들을 만들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틈틈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그 뇌 피로도 해소법들을 실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뇌 피로에 무방비로 노출된 40대. 이들의 뇌 피로를 줄일 수 있는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눈을 감은 상태에서 머리를 좌우로 흔들어주는 뇌파 진동 명상인데요. 스트레스 감소, 긍정적 정서를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틈틈이 목덜미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도 뇌 피로 회복에 효과 만점이라고 하네요. 과연 명상을 통해서 뇌 피로도를 낮출 수 있을까요? 뇌 피로도가 높았던 40대 검사자들. 30분간 명상과 휴식을 취하고 나니 실제로 뇌 피로도가 낮아지는 놀라운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뇌 피로로 인해서 인지 능력이 평균 범위보다 낮았던 40대. 명상 후에는 놀랍게도 인지 능력이 향상되어 평균 범위 안에 들었습니다. 인지 강도도 평균 범주 안에 들어왔고요. 인지 속도는 높아져서 평균 범주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건 뭘 나타내냐면 기억을 하고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능력이 평균 범주 안으로 올라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생활 속 작은 습관과 짧은 휴식만으로도 만병의 근원인 뇌 피로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네, 뇌피로 해결을 하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뇌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건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심각한 사례들을 좀 5가지로 뽑아봤습니다. 박사님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이제 5번째는 이 공무나 업무, 아무래도 책상에서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뇌피로가 많을 것이다. 이건 뭐 우리가 상식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까? 그게 비록 신나는 일이라도 뇌를 많이 쓰면은 뇌는 피로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 운동을 하면은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기분 좋은 범위 내에 운동을 하면 참 다행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했다 그러면 아주 진이 빠지도록 합니다. 네네. 이게 오히려 뇌를 피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되 적정한 범위 내에 기분 좋은 정도로 하셔야지, 뭐 그냥 건강에 좋다고 뭐 10미, 20미 걷고 이건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 심리적인 갈등이나 고민, 뭐 이런 것들이 뇌를 상당히 피로하게 만드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될 걱정을 한다거나, 또 닥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겁을 집어먹거나, 또 지나간 일을 이제 어쩔 수도 없는 일에 계속 그게 자책을 하거나 후회를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또 사람을 아주 피곤하게, 뇌를 피곤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요즘은 정말 걱정이 이 스마트폰입니다. 네. 이 잠시를 놓지 않거든요. 잠시를 놓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자는 동안에도 스마트폰을 끼고 자야지 안심이 된다는, 이 정도면 이거는 뇌피로의 중증입니다. 더 이상 물을 것도 없습니다. 이건 정말 중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흔히 이제 스트레스를 푼다,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뭘 한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전부 넘칩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하나요? 예, 뭐 밤을 새운다든가.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 회식 문화가 정말 문제 아닙니까? 뭐 정말 우리는 누가 붙었다 그러면 막 2차, 3차 누가 죽어야 집에 가지. 좀 심한 이야기고. 저는 우리가 하되 적당히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막 밤을 새워가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이 정말 문제다. 그것이 오히려 뇌피로를 더 가중시키는 요인들이 됩니다. 지금까지 너무나도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데 뇌피로를 올리는 습관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뇌피로 어떻게 해야 나아지는지, 뇌피로를 없애는 습관도 당연히 알아야 하잖아요. 뇌피로 없애는 습관이 어떤 게 있을까요, 박사님? 제가 이제 항상 주장하는 게 이 정말 이 생활 리듬 습관입니다. 우리가요, 이 밤 늦게까지 제가 이 9시 이후에 술집에서 남정네들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정말 생산적인 이야기는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적정하게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어떤 일이 있든지 밤 11시 전에는 자야 되고 아침 6시 이전에는 일어나야 됩니다. 6시 이전에 일어나야지 여러분 공부를 하더라도 새벽에 하는 공부가 밤에 하는 공부에 3배의 더 효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에 일어나면은 모든 활동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세로토닌, 도파민, 이 정말 뇌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호르몬들이 다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 밤에 하는 효율보다는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반드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음 습관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급합니다. 격하고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한 게 명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이고 이 바쁜 세월이 무슨 명상이냐 그런 사람일수록 명상을 해야 됩니다.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뭐 명상이라고 절에 스님들이 하시듯이 그렇게 긴 명상이 아니고 짧게 그저 한 1분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심호흡을 천천히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명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잡생각이 너무 많이 떠올라서 명상을 못하겠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 있는 사람이 잡생각이 안 떠오른다는 게 이상하죠.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시비를 걸면 안 됩니다. 일부러 그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도 하지 말고 또 특정 생각을 하려고 노력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 생각들이 차츰차츰 약해집니다. 그게 아주 명상의 효과입니다. 예. 네. 여러분 산에 가면은 절로 참 산소리, 새소리, 물소리, 보이는 게 푸르름이고 그 맑은 공기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필요해진 도심에서 정말 필요한 뇌신경 세포를 아주 활력이 넘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제일 좋은 피로회복제는 자연 속에서 오감을 쾌적하게 자극한다. 요거 하나를 꼭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오감을 잘 활용을 하면은 뇌피로에서 해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선생님,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또 있을까요? 지금 이제 몸에 혈액순환을 잘 하게 해서 뇌로 심장은 여기 있는데 뇌는 이 높이 있어요. 지구상에 이렇게 머리가 높이 있는 거는 기린하고 학하고 몇 개 없어요. 다른 네. 동물들은 다 심장 높이랑 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올려보내야 되는데 선생님은 지금 저렇게 스카프를 멋있게 메고 오셨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 목을 졸라 메고 있어요. 불쌍해요. 또 여자들은 어때요? 거들하죠? 브래지어 여기다가 꽉 끼고 있죠? 제가 매일 브래지어 새신 빼라고 하도 강의하러 다녀가지고요. 그거 심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심장에다가 이렇게 그렇게 철조망을 해놓고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옷을 좀 편안하고 넉넉하고 자기를 구속하지 않게 좀 넉넉하게 입으라고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 들으셨죠? 이렇게 뇌피로 풀어주는 생활습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들 외에도요. 음식이나 또 스트레칭으로 뇌피로 풀 수 있다고 하니까요. 준비해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뇌 피로를 푸는 데는 생활습관뿐 아니라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뇌 피로를 줄여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뇌는 인체의 혈액순환이 나빠질수록 피로를 빨리 느끼게 됩니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 DHA가 뇌의 반응 속도를 빨라지게 하거나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뇌 피로를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DHA는 해조류나 고등어,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콩, 두부,
견과류, 올리브유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뇌의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할 뿐만 아니라 뇌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발표된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보면 비타민 B12와 엽산이 부족한 경우에도 뇌의 혈류량이 감소해 뇌의 지각 능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평소 푸른 잎채소나 해조류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뇌 혈류량을 증가시켜 뇌 피로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두뇌가 효율적으로 재기능을 할 수 있게 뇌력을 키워주는 영양소와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뇌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하고요. 포도당이 포함된 쌀, 잡곡, 설탕, 꿀, 과일 등의 식품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단기간 뇌의 기억이나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솔잎은 예로부터 머리를 맑게 하고 늙지 않게 한다고 해서 신선히 먹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 동물 실험에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비와 관련 효소의 활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억과 학습 등 뇌력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음식뿐 아니라 간단한 운동으로도 뇌 피로를 풀 수 있는데요. 뇌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요가 함께 배워볼까요? 두뇌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요가. 첫 번째 동작은 똑바로 선 자세에서 서서히 상체를 숙인 다음 양손을 발 옆에 둡니다. 다리가 바닥과 수직이 되도록 체중을 앞쪽으로 싣고 호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동작을 30초간 3회 정도 반복합니다. 그런 다음 내쉬는 숨에 아래 복부에 힘을 주면서 머리를 들어 정면을 바라봅니다. 두 번째 동작은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린 상태에서 발끝을 세우고 가슴과 엉덩이를 들어 올린 다음 머리는 아래를 향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무릎을 곧게 펴고 양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합니다. 세 번째 동작은 다리를 바닥에 붙이고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팔을 세운 다음 엄지손가락을 감싸 주먹을 줍니다. 숨을 내쉬면서 목과 가슴을 들어 올려 등을 굽힌 다음 머리를 뒤로 젖혀 정수리를 바닥에 대줍니다. 보신 동작들을 수행을 하셨을 때 충분히 뇌의 피로가 회복이 되실 거고요. 머리 쪽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목 뒤의 긴장을 풀어내시면서 맑아지는 내 머리를 느끼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이시영 박사님, 유명호 한의사님 모시고요. 이 뇌피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 글자로 딱 정리해 주는 거 좋아하시죠? 특효 처방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뇌피로에 대한 특효 처방전. 어떤 생각하세요? 무슨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회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오늘 좋은 걸 너무 많이 듣기는 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려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특효 처방전을요. 뇌피로를 풀려면 심호흡을 하시라. 심호흡이요? 네, 저는 이렇게 처방을 내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뇌가 제일 필요로 하는 거는 산소예요. 우리 공기 속에 21%가 있는 산소인데 산소는 밥보다 사실은 더 많이 먹는 거예요. 우리가 1분에 한 15번, 15번만 호흡을 한다고 치면 이론적으로는 한 500ml씩 이렇게 폐활량이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따지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한 1만 리터? 1만 리터면 드럼통으로 따져서 한 50드럼 정도가 공기를 들이마셔야 되는 건데 현대인들은 정말 도끼질도 안 하고 장작도 안 패고 하다 보니까 폐활량 적죠? 나쁜 공기니까 일부러 심호흡 안 하죠? 사무실에서 창문 닫고 있죠? 정말 저희한테는 맑은 공기가 산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심호흡을 하면 좋은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심호흡이야말로 우리 자율신경계 중에서 그 교감신경을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호흡을 꼭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박사님은 어떤 특효 처방전을 가지고 오셨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처방전을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참 아주 특효 약이라 그러면은 이게 감동의 눈물입니다.
감동의 눈물이요? 뭐 영화를 보든 뭐 사랑을 하든 어쨌든 이 감동의 눈물을 흘린다는 게 뇌피로의 제일 아주 그 특효약이다. 실제로 우리가 울고 나면 속이 좀 시원하잖아요. 네. 영화를 보더라도 그렇고. 네. 근데 남자들은 뭐 체면 때문에 잘 안 웁니다만은 그래도 정말 펑펑 울어야지 이 뇌피로에 제일 좋은 명약이 이 정말 감동의 눈물입니다. 뭐 슬퍼서 흘리는 눈물보다도 정말 감동을 해서, 그래서 흘리는 눈물이 오히려 웃음보다도 6배나 더 강력하다. 이게 이제 최근에 의학계 보고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려라. 감동을 해서. 선생님은 그러면 최근에 언제 우셨어요? 감동의 눈물을? 전 영화 보고 잘 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영화 보러 갈 때 혼자 잘 갑니다. 여자가 같이 다른 사람하고 가면 내가 부끄러워서 못 오니까. 네. 아니, 저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웃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동의 눈물을 폭포수처럼 떨어지게끔 해주는 게 그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뇌피로를 좀 줄여주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두 분 선생님 덕에 대한민국의 뇌피로가 한결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읽는 두뇌의 이야기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뇌과학 마음을 읽다. 우리는 흔히 이 마음과 머리, 또 이성과 감성을 서로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요, 이 이성과 감성이 결국은 뇌에서 시작하는 출처가 같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몸과 마음, 이성과 감성, 결국에는 전부 뇌에서 관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뇌로 인해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심리학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첫 순서로 선별적 집중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지나다니는 벌의 움직임에 집중해 보세요. 벌이 꽃 주변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주 바쁘게 날아다니고 있죠. 혹시 이 영상에서 벌 말고 다른 변화가 있는 걸 눈치채셨나요? 잘 모르시겠다면 다시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바탕에 있는 노란 꽃에 집중을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같은 영상인데 처음과는 다른 변화가 눈에 띕니다. 주변 노란 꽃들이 점점 흐릿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벌에게만 집중할 때는 몰랐던 변화죠. 우리 뇌는요,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여러 가지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선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그것에 집중한다는 것이 바로 이 선별적 집중 이론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 대상을 바꿔가면서 집중을 하는 것일 뿐 한꺼번에 여러 가지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재미있는 심리 상황을 표현한 영상이 또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 명의 학생들이 농구공을 패스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흰색 옷을 입은 학생들이 농구공을 패스하는 횟수를 한번 세어보세요. 농구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패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흰색 옷을 입은 학생들 총 몇 번의 패스를 연결할까요? 혹시 영상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발견한 분도 있을 거고 전혀 눈치채지 못한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농구하는 학생들 사이로 누군가 등장합니다. 짓궂은 장난을 하는데요. 이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 중 절반이 넘는 숫자가 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사물이 나타나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이렇게 우리가 선별적인 집중을 했을 때 주변 상황을 모르고 지나가는 것을 바로 무주임행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 무주임행 현상을 입증해주는 또 다른 재미있는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재미난 마술에 관한 영상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마술사가 카드 마술을 펼치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 장의 카드 중 출연자가 선택한 카드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신기한 마술인데요.
시간 관계상 빨리 영상을 돌려보겠습니다. 혹시 뭔가 이상한 점 발견하셨나요? 여러분, 이 카드 마술 영상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옷, 테이블보, 그리고 뒷배경, 천까지 무려 4가지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4가지나 변화가 있었는지 영상 2개를 비교하면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술사의 옷, 두 번째는 여성의 옷, 세 번째는 테이블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뒷배경 천이 달라졌네요. 마술에 집중하느라 주변 변화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선별적 집중으로 일어나는 이 무주임행 현상, 이젠 잘 아셨나요? 사실은요, 이 무주임행 현상이 우리 실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바로 대표적인 것이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입니다. 운전 중에 전화를 하게 되면요, 시선이 아무리 앞으로 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전화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난 차나 사람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날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겁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이 베테랑 운전자도 운전 중에 다른 일을 하는 것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아시겠죠? 오늘은 100세 시대 브레인 파워를 키워라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뇌피로, 선별적 집중, 그리고 무주임행 이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뇌 이야기, 어떻게 좀 편안하고 재미있게 다가가셨나요?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알찬 정보 가득 담아서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